안녕하십니까.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신애입니다. 제2차 교육정책간담회 오늘의 주제는 혁신학교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두 분의 연사님 모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왼쪽에는 한국교총정책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종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는 황전원 교육학 박사님, 전 폴리텍 대학 학장님으로 계셨는데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핫한 주제인 혁신학교를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요. 두 분이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정말 바쁘신 우리 김동석 한국교총정책본부장님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방송 교육 문제 패널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들었을 텐데, 물론 이제 각각 다시 하시기도 하시지만 특히 이 말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토론을 들으시면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고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바쁘신 가운데 저희야 뭐 우리 교축은 또 상황실장을 맡고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김노수 본부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학교 유형과 체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학부모님들 관심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나갈 방향이 어딨냐? 그건 바로 학교의 존립과 또 유형 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혁신학교 과연 어떠한 교육 과정과 또 학교의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학부모님, 저도 이제 학부모인데요,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뤄지는 그 내용들 아니어도 실제로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알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이 방송이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인데요. 혁신학교는 무엇일까요?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혁신학교는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혁신학교를 본다면 현재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보면 자율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취지로 그런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혁신학교 이런 게 법적 근거나 성격은 똑같습니다. 즉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정 지원, 교과 과정의 어떤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 또 운영상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예. 네, 거기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황 박사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또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좀 바꿔가야 될 긍정적인 그 어떤 이미지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혁신학교만으로 보면은 되게 좋은 학교 유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일반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다른 교육과정과 또 학부모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좋은 교육과정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 측면에서의 혁신학교의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 학교 유형을 만든 게 그 김상고 교육감님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교육감 시절 때 2009년부터 됐지만, 실제로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본격적 논의와 연구 부분은 2005년도에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진보교육감들께서 이 발주시킨 2009년도 이후에 지금 1,100개가 넘는 혁신학교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학교의 자율성을 가진 학교 유형을 만들자 이런 주장은 그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학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자립형, 사립고 그러면 사학 중에서 특수성을 부여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 혁신학교는 현재로서는 이제 공립 중심의,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형, 그래서 혁신학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붙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혁신학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재정 지원이 되겠죠. 네. 주로 이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공사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이제 교원들이 어떤 거기에 종사하는 교원들에게 뭐 연수라든지 표창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든지 네. 또 타 시도에 가는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교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이 좌파 교육감들이 과거에 보면은 무슨 뭐 시범학교라고 해서 특혜 주는 것을 불평등 차등 주장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자기들이 하는 혁신학교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 이 특히 이제 교과관영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교사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예시인데,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북한 핵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 교육을 한다 그러면 북한 핵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교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그런 점에서 참 이율배반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정 이 학교, 자율학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혁신학교 부분이 시작이 될 때는 뭐 1억 원이 훨씬 넘는 지정학교에 대해서 메리트를 줬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3,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네. 혁신학교 아이들에게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는 거는, 네. 그거는 또 보통 우리 교육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형평성, 교육 네. 격차를 스스로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부분을 통해서 25명 내로 이 학교가 구성이 돼요, 혁신학교가. 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사 초빙권을 해서 원하는 교사들이 올 수 있게 되는, 네. 그러니까 돈도 지원이 되죠. 또 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잡무 아닙니까? 네. 행정 업무 경감시켜주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시켜주죠. 막 이런 조건이라면 굳이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도 이런 기준이면 다 혁신학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가 이런 좋은 어떤 기회와 기준과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김동수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 혁신학교 현황을 현재 보면 이제 김상곤 아까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교육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14개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교육감, 네. 보수 교육감은 울산, 대구, 경북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27개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4억 5천에서 많게는 이제 1억 4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그건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한 액수가 약 1024억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한 2천억 가까이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교사를 초빙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대규모 돈을 들인다면 굳이 타이틀을 안 붙이도 좋은 얼마든지 성취를 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교육적 효과는 전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학교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1164개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국의 유초등고등학교가 한 12,000개 학교라고 그러니까요. 네. 거의 10%의 육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거의 뭐 예외를 하고 있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5,000개로 계산을 한다면 약 20% 가까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난 게 있어요. 혁신학교라고 우리는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교육감들별로 이름을 교육감별로 이름이 좀 다 달라요. 그러면 서울, 경기는 혁신학교라고 그러고 인천은 행복배움학교, 충남은 행복공감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부산은 다행복학교, 충북은 행복시안학교, 강원은 행복더하기학교. 이래서 도대체 학교에 들어갈 좋은 형용사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어떤 지향하는 점이나 이런 행복하고 또 좋은 혁신을 하는 측면에서의 형용사적 표현은 뭐 지향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학교의 아이들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진짜 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모두의 교육감을 지향해야 될 학교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안과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서 너무 열띤 이야기들 토론이 있네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가 오늘 주제가 문제점인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였을 텐데요. 정말 혁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황 박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공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거든요. 예, 그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세의 형평성, 정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설의 평준화입니다. 예, 즉 세금으로 공립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그 시설이 차이가 난다면 그게 조세의 정의에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떤 학생은 아주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은 아주 나쁜 여건에서 공부를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지원을 해서 시설을 평준화하자 하는 것이 원래 평준화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학생들이 어떤 수준을 획일적으로 평준화하자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금으로 어떤 운영되는 학교는 가능한 차등없게 동등하게 그 시설이나 모든 여건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평준화의 취지고 그 평준화를 좌파 교육감들은 이걸 완전히 무슨 맹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특정 학교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앞뒤 논리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현재 평준화의 정신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 늘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황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일단 타학교와의 형평성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학교 선택권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는데 이 학교가 혁신학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학생에게 지원되는 이 교육비, 국가에서나 지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 차별이 난다면 상당히 좀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실제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학교 운영 부분에 교육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이 학교에 있고 싶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학 가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되는 학교 유형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부모님들, 물론 요즘 학교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들의 인성과 또 올바른 민주시민을 성장하는 목표도 있지만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네. 좀 공부를 잘 시켜달라. 네. 그래서 진짜 사교육이 아니고 진짜 선생님들이 옛날 같은 열정과 헌신을 좀 많이 해주길 바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게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경영 체제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 부분과의 갈등 구조라든지 또 학교 하는 혈세로 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생일 파티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교사들 부분의 그 어떤 운동비, 경비도 낭비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도의회라든지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이런 거 볼 때 운영상의 파행뿐만 아니라 이 교육 내에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그 학교 유형 체제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무슨 교무실에 커피 자판기를 구입을 하고 교사실에 각종 책장 가구를 구입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어떤 책을 마쳤다고 해서 떡을 구입해서 돌린다든지 무슨 수백만 원 들여서 수영장 입장료를 끊어준다든지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수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발이 많이 되었죠. 심지어 이제 USB나 외장하드를 구입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눠준다든지 또 놀이공과 같은 고가 비용 그런 그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 돈으로 또 원어민 교사 오피스텔 혈체를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금을 가지고 써서는 안 될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서는 1인당 공교육비 개념이 있습니다. 네. 예,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갖고 하는데 근데 특정 학교에 1억 4천을 지원하면은 1인당 학생 공교육비가 수십 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우리 김동석 본부장님 그 학업 성취도 부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데이터가 조금 지나간 데이터지만 이걸 보니까 아마 혁신학교의 그 기초학력 미달률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약 3배나 높다 그러네요. 3배나 높고 또 2014년도에 서울의 혁신고등학교 10개 중 8곳이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을 했다 하는 그런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막대한 혈세와 돈을 지원하고도 오히려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는 참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학교의 학업 성취도 부분, 학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혁신학교 취지가 성적 줄세우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한다는 건 단순 비교한다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교육감들의 주장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혁신학교 자체가 이 좀 열악한 지역에 또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혁신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셔요. 뭐 그렇다면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데 그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형 혁신학교 종합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서울교육청 국감 사무전에 부랴부랴 자신있게 내놨어요. 혁신고의 성적 향상 정도가 자율고보다 높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큰 오류가 있고 의미가 없는 부분을 내놔가지고 언론에 큰 비판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학교의 목적 자체가 그 성적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궁금해서 서울 지역 고교 혁신학교 대학 진학률 부분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예.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11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 학교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속한 구, 그 다음에 서울 평균, 전국 평균을 해보니까 혁신학교 부분이 대학 진학률이 다 떨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좀 학업 성취도 떨어지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러면 혁신학교 전후를 비교해봤어요. 혁신학교에 되고 나서 성적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정책적 효과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종단을 비교해봐도 혁신학교 전후에 학업 성취 변인이 크게 올라갔다는 학교가 별로 없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대학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당장 대학 진학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학교가 어떠한 성과와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 부분에 대해서도 네. 특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조사를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고 성적도 높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 스스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게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 지역의 대방 여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충북의 진천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이 학부모님과 지역 동문 동창회까지 나서서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2015년도에 서울 중문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혁신학교 재지정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거의 90%가 우리 아이는 안 한다. 예,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됐던 걸 보면 역시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학업 성취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불만이 많다. 이게 객관적인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지면 제일 큰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초학력이 미달되었을 때 중학교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정작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이쪽에 가려고 그러면 기초학력이 부족하면은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때 가서 결국 다시 이제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인데 불구하고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미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학생들의 어떤 거기에서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좋아지면 그게 좋은 학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냥 단지 많은 국민들, 학부모님들이 선거 연령 하향하면 우리 고3 아이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자세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단지 선거권만 주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우리 교원들은 지금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전혀 못하게 손발 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실 내에 특정 정당 후보 그를 반대 지지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세에서 18세로 지난해부터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각종 346개의 법령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민,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교실 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거든요. 그런 걸 지금 장치가 지금도 되게 약한데도 약한 상황에서 만일 이렇게 고3 교실에 그 어떤 그 선거권뿐만 아니라 이 정치활동 부분까지 보장이 된다면 단지 혁신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부작용을 더해서 전체 학교의 정치장악, 선거장악 문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오기도 전에 그 건의서를 쓰고 왔는데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목숨 중학생까지 참정권 주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정말 교육만은 정치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 플랜 안에 교육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학부모로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어떻게 유학 보낼까, 어떻게 친척이 외국에 있나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더 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육정책 만나면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이제 돌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99개가 잘못됐더라도 혁신학교한테 배울 게 혹시 하나라도 있다면. 그냥 우리 정말 나쁜 사람도 하나,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제 바람은 저희만 지지하는 분들이 보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보실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일단 이제 두 가지 평가가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 네, 이런 부분에 평가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그 2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또 하나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 이런 두 가지 가치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이 70년이 다가오면서 너무 이 중앙 통제적인 너무 딱딱한 교육 체제, 지역과 학교 특성이 다양한 그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 부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반성적 측면에서는 그 결핍에 혁신학교, 대한 예, 조금 혁신학교 수가 부분에 없잖아요. 대한 긍정적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이렇게 답답한 사람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장단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단점이 더 많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출신들이 이렇게 혁신학교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네. 그 본인들이 그 지향하는 꿈을 네.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학교라는 그 어떤 공간 부분이 네. 가장 뭐 드러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교직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네. 그 교육관 그 아이들에게 네. 제공하고 싶어하는 또 아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꿈과 미래 네. 이런 부분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가시적인 부분의 형태가 이제 혁신학교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아까 우리 황 박사님 얘기하는 지향하는 인간상이나 네. 또 민주시민상 그들 표현대로라면 네. 이런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활용의 네. 그 가치가 있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진보교육감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그 희망을 네. 전파한다 이런 이제 자긍심을 누누이 각종 자료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전교조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사 중심의 학교,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민주적인 학교 개념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 네.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사 중심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장교감 체제 다 없애버리고 예, 네.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예, 자기들 취지대로 한다는 그건데 그거는 사실은 교육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처사거든요. 네. 교육의 원래 주인은 거기에 세금을 내고 교육을 시키는 국민이고 학부모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교조 교사는 큰 착각을 하는 게 그 학교의 주인은 교사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교사 중심의 학교를 한번 운영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전교조 교육감들이 들어준 것이 바로 저는 이 혁신학교다. 예. 네. 결국 전교조 때문에 예, 그 어떤 눈치 때문에 이 혁신학교에 예,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단 한번 집착하면은 그것을 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이제 집착하는 예, 그런 지금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두 분께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두 분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두 분이 생각하는 학교란 어떤 미래지향적인 좋은 학교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한다 하는 혹시. 예, 저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학생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때로는 통제하고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면서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곳이지 거기서 지나치게 어떤 무질서하고 저는 어떤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질서한 교육이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외국에 아주 창의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네. 그 학생들이 식당에 밥 먹을 때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창의적으로 풀어주는 거하고 예, 제대로 된 어떤 그 통제나 이걸 익히는 거하고는 철저히 구분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 지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시기는 학창 시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고 네. 교육을 하고자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교육감인데 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들이 교육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게 지금 답답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바탕 속에서 공부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은사님들 늘 얘기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은사님들은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간 교육과 또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네. 지식과 지식이 더해지면 지혜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 뭐 맨날 민주주의 창의성만 얘기하고 나서 지혜를 안 가르쳐 지식을 느껴주지 않고 사교육기관에서 배운다 하면 학교에 대한 기억과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학교 가지고 선생님들이 과거에 진짜 사고 쳤을 때 진짜 옷 입고서 뛰쳐가서 네. 경찰서에서 고개 숙여가지고 아이 데려와서 혼내서 또 나머지 공부 시켜주는 그 열정 속에서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 됐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선생님들, 우리 오심한 교육자들이 이런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들이 뒷받침해주는 네.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는 혁신학교만 책임지지 마시고 모든 일반 학교가 책임지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멋진 리더는 내 자식, 나의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자신들의 그 포퓰리즘을 발휘시키려고 할 때는 국민들에게 다 설득이 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교육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그 대통령 말씀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 전파되고 또 우리 학생, 학부모, 우리 특히 선생님들이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돼야 되고, 특히 혁신학교 부분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우려,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혁신학교 정책은 다시 재정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결국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과 제대로 된 교육 정신을 물려주면 그것이 바로 훗날 계속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잘못된 교육을 남겨주면 우리 세대는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제발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동석 정책교섭부장님께, 교섭본부장님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예. 네.